78페이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첫 번째, 이중 등록을 하거나 이중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중소속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데 몰래 하면, 이중 등록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는데 왜 이런 규정을 두냐. 만약 이런 규정이 없으면 자꾸 이중으로 등록 신청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중 등록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착오로 왜냐면 공무원이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줘야만 이중 등록이 되니까, 만약에 행정착오로 이중 등록을 해주더라도 둘 다 등록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대여입니다. 양도대여.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면,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또는 양수 대여받은 자, 즉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다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이중사무소를 둔 자. 이중사무소도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있는 거 봤어요. 저는 사무실을 아파트 단지에 놔놓고 오피스텔 1층에 빈 사무실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다가 중개사무소 간판도 안 달아놓고 그냥 그 플랜카드만 하나 걸어놓고 임대문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냥 임대문의만 하면 안 됩니다. 그 개업공개사 성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중사무소가 될 수도 있다.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하는 경우,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이나 천막 설치하는 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6번,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7번,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입니다. 어떤 것이 비밀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현업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학원에서도 둘이 무슨 관계일까 막 자꾸 소문내고 이런 사람은 중개업 못해요. 그냥 자기 일만 해야지 남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그 손님들 왔는데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다 보면 결국 금방 입에 그 귀에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계약 다 깨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저부터도 솔직히 집에 누가 보러 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남 뭐 집 팔라고 내놓고 새 놓으면은 막 보러 오면 기분 좋냐고 안 좋냐고요. 옷 벗고 있는데 오는 수도 있고, 막 갑자기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가기 전에 전화해야 되죠. 지금 가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가면 여자분들이 문 잘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잘 열어주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열어주더라고요. 열어주기는. 그 대신에 미리 전화하고 가야 돼. 안 그냥 가면 그 구멍으로 내다보고 그냥 안 열어주더라고요. 보고 나서 누군지 보고 남자면 잘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남자가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저는 여자하고 같이 했는데 전화는 여자가 하고 가기는 제가 가니까 왜 남자가 오는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전화할 때 여자가 만약에 전화를 하면은 남자가 보러 갈 겁니다. 이렇게 미리 말해주면은 열어주잖아요. 안 당황하고. 자, 그래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요. 그 집에 가보면 거의 비밀을 금방 알잖아요. 혼자 살고 있는지, 뭐 배우자가 있는지 이런 거 금방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딱 시간 정해놓고 뭐 7시에만 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면 일주일 중에 토요일 몇 시에만 와라 이렇게까지 정해주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특히 세입자들 나가기 싫은데 주인이 막 내놔가지고 안 보여줄 수는 없고, 안 보여주면 또 주인한테 전화하거든. 지금 세입자가 안 보여줘서 못 보겠는데 하면 또 주인이 세입자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정해가지고 아침 9시에 오라. 거의 불가능한 시간대에 딱 한 번만 정해놓고, 그럼 그건 거의 나가기 싫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는 중개하기 힘들어요. 일주일 딱 하루 정해진 시간만 가능하다면. 어쨌든 비밀 누설을 하면 안 된다. 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표시 광고를 위반한 자입니다. 무자격자가 간판 달아놔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유사 명칭 사용 금지가 판례가 있어요. 대표, 대표자, 사장, 회장, 오너 이런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은 명함에다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돈 된 사람, 자격증 된 사람 둘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부적으로는 돈 낸 사람이 사장이 되겠죠? 그럼 명함에다가 대표 이렇게 파가지고 다녔다고요. 돈만 내고 자격증은 없는데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은 그냥 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요.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했고 그런 경우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라는 명칭을 쓰면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발을 해보니까 약식 기소돼가지고 그 300만 원 벌금 받더라고요. 대체로 이거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라는 명칭 쓰면요. 요즘은 뭐 젊은 공인중개사들의 모임 이런 데서 고발해버립니다. 바로 명함 달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안 하면 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개인이 고소하거나 개인이 하면은 그 원한 생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좀 하기 힘들어요. 알아도.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대한항공 같은 데도 어디 시민단체에서 해버리니까 누구 특정 개인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압수수색하고 하더라고. 시민단체에서 해도. 자, 그래서 유사명칭 사용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앞에서 했던 금지행위입니다.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것도 1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앞에서 말했죠.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하고 매매 중개업을 한 거하고는 다르죠. 매매하는 걸 소개시키는 건 상관없는데 직접 사고 파는 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다 암기사항입니다. 그 오늘 문제 내드리는데 옛날에는 올 7월 29일 전까지는 중개수료 올해 초만 해도 중개수료 어떻게 받았어요? 계약 당사자 약정이죠. 당사자 약정 수수료 지급 시기가 당사자 약정. 근데 지금 오늘 내드린 문제 있어요.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급 시에 수수료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받겠다고 그게 올해. 옛날에는 그 지급 시기가 명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약 승인만 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불 시 중개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수라고 받겠다 했죠. 수수료라는 용어가. 수수료라는 거는 그냥 장사꾼들이 뭐 장사꾼 냄새가 나고요. 보수라는 거는 뭔가 전문 직업인이라는 냄새가 난대요. 그 변호사 수수료 지급했다 나고 변호사 보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수수료는 무슨 장사들이 무슨 수수료 받는다 이런 말 하니까 좀 전문 직업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보수라는 말로 바꿨대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가지고 신고 거짓으로 하게 요구한 자. 거래 당사자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협회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잖아요.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협회 위반 행위하면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6번도 역시 협회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연수교육. 구체적 기준은 100만 원입니다. 연수교육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처음에 개업하려면 실무교육 받고요. 소속공인중개사 근무하려고 해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돼요. 내년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2016년부터인가 이제 수습 기간도 거쳐야 돼. 수습. 앞으로는 이제 수습을 거쳐야 된다고. 수습. 직원으로 근무해 바로 개업 못 한다고 이제 남 밑에 근무하고 개업하도록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근데 시행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빨리 올해 합격해가지고 내년이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2015년이죠. 15년에 꼭 합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월급 많이 줄라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직원 고용하는데
100만 원씩 받는데 월급 주는 거는 고사하고 실습 시켜줬으니까 수습 비용 돈 받고 시킨대.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어. 이제 월급 한 푼도 안 주고 오히려 100만 원씩 받으면서 일 시켜 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수료 못하면 개업 못 하잖아요. 억지로 돈 내고라도 이제 몇 달 다녀야 된다고 앞으로. 제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개업을 해봐도 이걸 그냥 무턱대고 개업하면 망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하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있어 보면은 잔머리 굴리는 걸 금방 배우거든요. 그런 건 못된 거는 금방 배워요. 또 조금만 있으면. 한 달만 있어도 계약서 쓰는 거 몇 번만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게 말 안 해줘도. 잘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직원을 취직하면? 자격증 있다고 하면 안 가르쳐 줘요. 금방 나가서 옆에 개업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격증 없습니다 하면 더 잘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전 자격증 없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서밖에 일할 데가 없습니다 이러면 잘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 저 모르고 자격증 있다고 하니까 아예 받아주지도 않더라고. 우리는 자격증 필요 없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 안 쓴다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자격증 따면 자랑스럽게 막 자격증 있다고 다 이력서에 적잖아요. 아예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 우리 책에 지금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오겠지만 지금 빠졌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확인 설명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지금 내년 시험부터는. 확인 설명을 안 하면, 안 하거나, 뭐 근거 자료 제시 안 하거나 확인 설명을 잘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쌍방에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올해 시험까지는 전부 확인 설명 안 하거나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존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다 업무 정지였는데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건 업무 정지 그대로고요. 아예 확인 설명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다고요. 어느 게 더 타격이 크다? 개업공인사 입장에서 보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뭐가 더 업무 정지가 더 크다고 했죠? 왜냐하면 확인 설명 교부하고 뭐 보존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확인 설명을 100% 확인 설명을 잘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예를 들면 비선호시설 확인 설명해야 되잖아요. 비선호시설. 호불호는 비선호라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걸 설명해야 돼요. 의뢰인의 취향을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나는 안 좋아했는데 왜 설명 안 했냐 이렇게 해버리면 무조건 문제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업무정지에서 과태료로 바꿔달라고 협회에서 요청해가지고 받겠다고요.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확인 설명을 100%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다고요. 비선호시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차라리 옛날에는 4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뭐 장례식장, 화장장 이런 게 딱 명시돼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막연하게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지하철역이 비선호시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하철역? 될 수도 있어요. 고급주택이 만약 고급 단독주택인데 바로 역 근처에 있으면 안 좋은 거죠? 그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저는 단독주택 이런 게 좋은 게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역 별로 필요 없다고. 서민들이나 지하철 역 근처에 있으면 좋지. 아주 돈 많은 사람은 역 근처에 있으면 집값 떨어져요. 오히려 아주 고급 주택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시끄러우면 시끄럽고 사람만 많이 다니잖아요. 이게 역 근처에 있으면. 예? 눈에 보이죠? 제가 한번 당했어요. 지하철 그 확인 설명서에는 분명히 지하철역에서 뭐 3분 거리 이렇게 적어놨어요. 바로 지하철역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3번에 제가 그 중개받은 데는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이에요. 네가 지하철 이야기만 했지 지상철인 줄은 언제 네가 설명했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하철이라고 했지 지상철이라고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그 결국 수수료 깎아준 것 같아. 뭐 무조건 물고 늘어지니까 네가 지상철 지하철 이야기만 했지 내가 지하철이라 해서 지하로 다닌 줄 알지 지상으로 다닌 거 네가 언제 말했노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봤거든. 저 지하철 다닌 거 보긴 눈으로 봤어. 저도 볼 갔으니까 바로 이 지하철 철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물어봤나 봐. 하고 나면 계약하고 나면 묻잖아.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나 여기 계약했다니 그 시끄러워 살지도 못하는데 왜 했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계약했는데 뭐 계약금까지 다 걸었는데 계약 깨지도 못하는데 하니까 그 개업공개사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시청에 민원 넣겠다.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지상철이라고 말 안 하고 지하철이라고만 해서 난 땅속에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좀 분쟁의 소진이 있어요. 그게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분명히 보러 갔고 같이 갔고 현장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민원 제기되면 무조건 업무정지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1개월 업무정지 당할 가능성이. 그 조심하라고. 여기도 지상철이잖아요. 지하철이라 하지 말고 전철이라고 하든지 차라리 전철 지하에 지상에 다니고 있으면 그런 거 적어놔야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냥 지하철이라고 해놓으니까 문제 되더라고요. 지하철은 지하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 이게 지금. 지하로 다니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지상으로 다니는 거는 이 근처는 굉장히 안 좋죠.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오히려 안 좋아요 이거. 지금 여기는 뭐 건너기 쉽게 돼 있는데 우리 동네는 이거 길 건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하로 돼 있으면 이게 상권이 아주 좋잖아요 서로. 근데 지상에 있으면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다 알고 해도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그 조심하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확인 설명 의무를 100% 위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근거 자료 제시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다고요. 내년 시험부터.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법조문 한번 확인해 봐요. 쉬는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원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에게만 부과했었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개인인 개업 공유회사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좀 전에 연수교육 같은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연수교육이. 그래서 연수교육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높였고요. 새로 생긴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 위반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다 했죠.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이제 벌칙을 강화시킨 거예요. 옛날에는 다 개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같이 법인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고요. 초창기 때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면은 휴폐업 신고 위반한 경우입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경우. 2번 게시 의무 위반한 경우. 게시하는 게 4가지가 있다고 했죠. 등록증 원본, 수수료율표, 보정설정 정서,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입니다. 원본. 이 4가지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 액자에 넣어가지고 게시해놨죠. 사무실 가보면 현실적으로. 뭐 액자 안 넣고 코팅해 놓은 분들도 있고요. 꼭 액자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 포토샵 하면 돼? 안 되지? 등록증 자격증에 붙이는 사진? 될까요? 안 될까요? 국토부에 질의해보니까 특별히 안 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해도 되기는 되는데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등록증에 붙은 사진, 자격증에 붙은 사진, 실무교육 수료증에 붙은 사진 각각 다르니까 좀 이상하다고. 너무 완전히 다 다르니까 똑같은 사진 한 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너무 다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시험 볼 때 그 응시 원서에 냈던 사진이 그대로 자격증에 가서 붙어요. 요즘은 따로 나중에 자격증 사진 안 내도 원서 접수할 때 사진 좀 이쁜 걸로 합격하려면 내는 것도 괜찮아요. 어제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그게 얼굴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동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해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고 또 여자분들이 하는 데 가보면 남자들이 맨날 와서 아침부터 놀고 있어요. 진짜 피곤해. 어떨 땐 짜증난다고. 아무 손님도 아니면서 매 아침부터 와가지고 밤새도록 같이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편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편해. 그렇다고 가라 할 수도 없고 미쳐요. 그럼 그냥 어디 나가버리든지 어디 간다고 하고 가든지 하든지 손님도 안 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후에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런 걸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전부 다 바인더 같은 데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비닐봉지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바인더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더라고. 대체로 이걸 4개를. 뭐 4개, 3개 주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뭐뭐 주게 돼 있어요.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명령서를 3개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떼본 거 다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공신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많이 주면. 근데 그렇게만 쭉 뿌리면 나중에 기분 나쁘면 버리고 나 안 받았다 해버리면 또 분쟁이 생긴다고요. 그럼 준 사람이 준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맨 뒤에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건의해가지고 생긴 건데 확인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 해가지고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다 더 추가시키라고요. 계약서와 보증관계 증서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적고 사인해 놓으면 나중에 안 받았다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지금 말하는 거는. 왜냐하면 나중에 기분 나쁘면 무조건 물건 얻으면 개업공개사가 걸리게 돼 있거든요. 분쟁이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건 왜 생기겠어요? 의뢰인이 손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분쟁이 생겨요. 집값이 올라가면 팔 사람이 분쟁을 만들어가지고 안 팔려고 한다고 계약 깨가지고 개업공개에서 네가 잘못해가지고 깨진 거다 이렇게 핑계대가지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 매도인이 안 팔려고 하고 내려가면 매수인이 안 살라고 하겠죠. 사는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는데 지금 3천만 원 떨어졌어. 근데 그 계약 깨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사도 지금 2천만 원 이익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럼 계약 깨려고 하겠죠? 깨려고 하면 이제 무조건 확인 설명 위반으로 걸고 넘어진다고.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다 돌려주고 또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싹싹 빌고 수수료 안 받을 테니까 제발 계약 깨지 말라 이렇게 빌어야 돼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확인설명서 철저하게 적어 놓으라고요. 법을 위반 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금 거래가 거의 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약발 다, 지금 뭐 대책 발표한 거 지금 다 끝났어 또 대책 낼까봐 무서워요. 좀 가만 내버려두면 좋겠어. 대책 안 내고. 그러면 팔 사람 급하니까 팔아야 되는데 자꾸 정부에서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 자꾸 시그널을 주거든. 또 뭐 대책 금리 내리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책 없는 게 대책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개업공개에서는 논문도 많이 발표됐더라고요. 거래가 많이 되려면 집값이 올라갈 때 많이 돼요? 내려갈 때 많이 돼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 다수의 논문이 발표됐더라고요. 거래되는 거는 비싸든 싸든 거래될 수밖에 없다고요. 어쨌든 그 무조건 비싸야 거래 잘 되는 거는 아니라고요. 가만 내버려두면 거래는 된다고. 어쨌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우리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건 상관없고 거래만 되면 되잖아요. 거래가 돼야 경제가 도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보면 뭐냐 하면은 자격증, 등록증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5번, 6번. 그 다음에 7번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표시광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5개 광고문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거짓 표기하는 경우. 여기는 허위라고 되어 있는데 허위라는 말은 전부 거짓으로 법조문상은 바뀌었습니다. 같은 말이긴 한데 그 허위하고 거짓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모르니까 허위는 한자고 거짓은 한글이랍니다. 지금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모든 법을 새로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또는 LBA 법률중개사 이렇게만 쓰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고요.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개업공개사의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같은 걸 기재하지 않고 그냥 임대문의 이렇게만 플랜카드 걸어놔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말입니다. 8번 소위 중개인이 즉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라는 말은 자격증 없는 개업공개사니까 중개인이죠. 옛날 말로 하면 복덕방 하던 사람이 자격증도 없는데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간판에 달면 안 된다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만 해야 되죠. 네, 나중에 암기하는 건 알려드리고요. 지금은 일단 뭐가 있는지 한번 내용을 읽어봤고요. 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입니다. 부과징수권자 및 대상자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500만 원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되고 나서 7일 이내 미반납하거나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는 시도의사가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연수교육을 시도의사, 모든 교육은 다 시도의사가 한다고 했죠. 등록관청에 대한 과태료는 개업공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부과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부과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합니다.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X죠.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다 참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500만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청문은 행정절차법, 불법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이었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책은 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조건 2분의 1은 아닙니다. 5분의 1도 있습니다. 조금 우리 책은 지금 다 생략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아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이 500만 원, 100만 원은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3천만 원과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는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 500만 원짜리 중에서는 지금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있는데 구체적 기준이 만약 40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400만 원 2분의 1을 더하면 200만 원을 더해주거나 200만 원을 빼줄 수 있다고요. 만약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법에서 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500에서 200까지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이게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법원의 판사들도 재량권은 양형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장량감형을 할 수 있습니다. 장량감형. 뭐 인터넷에 장량감형 치보면 나올 텐데 장량감형이라는 것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감형할 수 있는 건 2분의 1밖에 안 돼요. 양형기준의. 판사도 2분의 1만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공무원이 너무나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해서 5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5만 원 부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0만 원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우리 책에는 3천만 원 이것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없는데 뭐 나중에 나오겠죠. 기본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가 있냐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을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는 주택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거짓신고한 경우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가지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라고요. 일단 뭐 지금 개략적인 내용만 하는 거니까 저런 게 있다는 거 말고 다시 이제 기본서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에 지금 없으니까. 80페이지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제 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는 49조라고 했는데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 두 개를 합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형벌이라고 불러요. 즉 행정질서벌은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한다. 벌금형 메모하십시오. 즉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징역 가는 일은 없다고요.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까지 간다고 하면은 소위 역선택을 할 수 있겠죠? 옆에 경쟁업소가 옆에 사무실 2개가 있는데 경쟁업소가 일부러
위장 취업시켜가지고 나쁜 짓 하게 해가지고 사장 진역 보내버리면 경쟁업 산업 날릴 수 있죠. 그래서 역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진역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벌금만 받습니다. 근데 근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래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 양벌규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과실책임. 과실책임. 고용인이 있고 고용자 또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있고 놈자자가 있는데 누가 더 높은 사람 같아? 놈자자, 사람 인자 중에서 예? 자자가 높다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문에서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 이렇게 하니까 놈자자 쓰지 말고 좀 고품격 있게 당선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불렀어요. 헌법에는 보면 당선자라고 돼 있고요. 공직선거법에는 보면 당선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우선해요? 헌법이 우선하죠? 당선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도 당선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에 나올 때 보면 사람인자니까 좀 품위는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고용자가 사장이에요. 놈자자가 있는 고용자가 사장이고 고용인은 고용을 당한 사람이에요. 직원이에요. 직원. 그래서 이 직원이 잘못했을 때 우리 흔히 동네 실장인데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책임지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걸 이제 고용자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라는 말도 써요. 고용자, 놈자자가 써가지고 첫 번째 민사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상 책임이 있고 세 번째 형사 책임이 있어요. 형사 책임. 형사 책임이 있어요.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민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사용자 책임 또는 고용자 책임이 민법에 지금 조문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민법 선생님이 아니니까 756조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민법에도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민법 조문에 보면 그 민법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자가 이런 고용인을 사용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에는. 즉 민법상 사용자 책임, 즉 고용자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 민법에서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서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뭐가 더 무거워요?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중에서 뭐가 더 무거운 책임이에요? 무과실이 더 무겁죠. 무과실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고요. 직원이 잘못이 있으면 사장 잘못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 손해배상 책임은 행정상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즉 실장이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그 고용주인 사장은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형사책임인 벌금은 반드시 고용주 즉 사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갖다 과실책임이라고 한다고. 과실책임. 자, 여기까지가 원래 시험에 28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대략 약 70% 정도가. 그 다음에 실무는 30% 정도 출제되는데요. 실무는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없는 게 실무입니다. 즉 실무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다 배우면 실무 제가 강의 하나도 안 해도 70%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다른 과목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다 끝에까지 안 했을 거니까 실무를 제가 자세하게 깊게 할 수는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무가 있는데 82페이지 실무의 의 및 중개계약인데요. 중개실무
중개 실무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실무가 뭔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다고 이때까지. 다만 그런데 나중에는 강의 안 하겠죠.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처음이니까 한번 봅시다. 처음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중개실무라는 것은 이게 1번, 2번이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걸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고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을 구분하는 것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뭐부터 먼저 체결해요? 중개계약, 거래계약 중에서 뭘부터 먼저 체결하냐고요? 예, 중개계약을 먼저 체결하겠죠? 중개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그럼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은 팔아줘야 돼요? 안 팔아줘도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 팔아줘도 되죠? 재수없어. 너 같은 인간 재수없어. 못 팔아주겠다 해도 뭐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재수없다고 했기 때문에 뭐 형법상 모욕죄라든지 이런 게 걸릴지는 몰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위반이더라고요. 인종차별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으니까. 미국에는 이력서에 우리나라처럼 어떤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전라도 사람 안 받는다 이런 거 해버리면 바로 구속이에요. 그거는 학력도 물으면 안 되고 나이도 물으면 안 되고 여잔지 남잔지도 물으면 안 된대. 미국에 이력서 쓸 때는 그냥 경력만, 자기 프로필만, 자기가 쓰고 싶은 프로필만 쓰지 거기다가 뭐 나이, 여자냐 남자냐, 결혼했냐 안 했냐, 돌싱이냐 이런 거 물으면 바로 징역 가요. 우리는 만나면 그런 거부터 묻잖아. 지금 고향이 어디냐, 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거부터 묻죠. 여러분 중개업 하면 그런 거 묻지 마요. 손님들 싫어할 수 있어요. 저는 중개업 하면서 사모님 이렇게 불렀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난 지금 결혼 한 번도 못 했는데 너한테 사모님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시집가라고 그딴 소리 하고 앉았냐 이래가지고 그건 이제 무조건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냥 사장님, 좀 나이 많으면 회장님 이렇게 하면 무난하더라고요. 사모님 이런 것도 기분 나빠더라고 어떤 사람은. 자, 그래서 중개실무라는 것은 중개계약 체결 시점부터 거래계약 성립 시점까지만 중개실무입니다. 즉 이행업무는 실무가 아니라고요. 중도금, 잔금 치르는 것은 실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중도금을 안 냈다 하더라도, 중도금이 안 내서 계약이 깨졌다 하더라도 수수료 받을 수 있죠. 보수를 원칙적으로. 이행업무는 실무가 아니라고. 이행업무,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중개실무가 뭐냐 나온 적이 없어요. 어쨌든 중개계약 체결 시점부터 거래계약 성립 시점까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일어나는 일체의 업무가 중개실무입니다. 그 확인 설명하는 거 이런 거는 중개실무가 되겠죠. 이행업무는 실무가 아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이 뭐가 중개계약이라고 했어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게 중개계약이라고요. 중개계약. 자, 그래서 그 2번에 보니까 중개계약은 법적 성격인, 민법에서 아직 계약법 안 했죠? 했어요? 낙성 불유식 계약 이런 거 했냐고요? 민법 안 했으면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우리 중개사법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요물 요식 계약 반대가 낙성 불유식 계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꼭 문서로 안 해도 된다고, 말로 계약해도 유효하다고요. 요식계약. 요식계약은 우리 유언 같은 것은 요식행위죠. 유언 같은 거는. 유언은 그냥 막내야 이쁘니까 내 죽으면 너 다 줄게 말로만 이렇게 해봐야 효력이 없어요. 그거는 엄격한 요건에 의한 요식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계약은 그냥 말로 해도 된다고요. 그 현실적으로 거의 다 말로 하고 있죠.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잠깐만요,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고 어디에 있는지 몇 평짜리 얼마 받고 싶습니까? 예, 손님 오면 연락드릴게요. 그 정도 하면 끝나요. 좀 더 물어보려면 이제 뭐 확장, 뭐 인테리어 고친 거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정보가 좋기는 해요. 말로 하고 있다. 낙성 불유식 계약이다. 말로 해도 된다. 유상 쌍무계약이다. 유상은 무상계약이 반대가 유상입니다. 수수료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걸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편무계약은 뭐예요? 대표적인 게,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게 한 사람에게만 의무가 있는 게 뭐예요? 등여계약.
이거는 주기만 하잖아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죠. 받는 사람 받기만 하면 되죠. 이런 건 편무계약입니다. 한쪽에만 의무가 있다고. 주는 사람만 의무가 있고 받는 사람은 아무런 의무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편무계약, 무상계약이 아니다. 민사중개계약이다. 상사중개는 상행위를 중개하는 걸 상사중개라 하고요. 민사중개는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라고 하는데, 직업중개, 혼인중개, 부동산중개 이런 게 대표적인 민사중개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앞에 책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다 나오고요. 다시 이런 용어를 잘 모르면 민법 용어니까 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야 돼.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혼합계약이다. 민법에 전형계약이 14가지가 있잖아요. 전형계약. 전형계약이 뭐가 전형계약이? 비전형계약, 전형계약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걸 말을 해야 뭐. 들어봤다고요? 전형계약이라는 것은 민법 법전의 형태가 있는 계약이 전형계약이고요. 비전형계약은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는 걸 비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민법 법전의 형태가 있는 게 지금 14가지가 있어.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도급, 임치 등 14가지밖에 없다고요. 중개계약은 없어요. 그래서 비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 무명계약이라고 해요. 유명계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명계약. 이름이 있다. 어디에? 민법에 이름이 있으면 유명계약. 그 전형계약하고 같은 말이죠. 유명계약하고. 그럼 민법에 이름이 없는 걸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우리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이고 무명계약이고, 혼합계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현상광고, 임치 이런 게 여러 가지, 도급, 임치, 현상광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합쳐져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판례는 위임과 유사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만 위임하고 차이점은 위임은 무상위 원칙인데 중개는 유상위 원칙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임은 우리 시험 민법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위임, 도급, 현상광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주된 내용이 아니라고요. 임의적 계약이고 계속적 계약이다. 임의적 계약. 계약 체결이 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임의적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하고 일시적 계약의 구분의 실익은,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고 일시적 계약은 해제하는데 구분의 실익이 있죠. 민법에서 해제하고 해지하고 다르죠. 계속적 계약은 해지한다고,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해지, 해제는 소급표가 있죠. 민법 중요하고 또 내년에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민법 열심히 하십시오. 해제, 해지, 무효, 취소 뭐 이런 거 관념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가장 어렵다고. 총칙에 있는 부분이 총칙이 어려워요. 뒤에 가면 갈수록 쉬워요. 무슨 과목이든지 간에. 민법 누가 해요, 강의? 예? 누구요? 네, 그 서울법대 나왔어. 이정환 교수님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많이 알아요. 뭐 사법고시도 강의하고 했으니까 신림동에서. 자, 그래서 그 계약의 유형입니다. 유형을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그 다음에 독점, 공동, 순가 중개계약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85페이지부터가 이제 사실 중요해요. 어쨌든 그 중개계약의 종류 뭐 이 책에 있으니까 이건 시험에 한 7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요즘은 이의신청, 출제위원들이 2문제 이상 이의신청을 인용하게 되면은 2년간 출제위원 자격이 정지돼요.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 안 된다고. 그 말은 뭐예요? 법적 근거가 없는 거는, 명확하게 명문규정 없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이 중개계약의 종류는 우리 법조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엔 거의 안 나온다고요. 근데 과거에는 나왔어요. 과거에. 지금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온다. 일반 중개계약, 보통 중개계약,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다른 말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독점 중개, 그 다음에 전속, 그 다음에 순가. 순가라고 전속 다음에 뭐라 되어 있나요? 순서가 순가 맞아요? 5번까지 됐을 텐데. 공동 중개가 먼저 되어 있나요? 공동이 먼저 되어 있네. 4번. 순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자 시험에 오지선다행 낼 수 있잖아 5개.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중개계약은 직접 명문 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저 법조문에 있는 거 명문 규정 시험에 이렇게 돼 있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 명문 이름이 글로 적혀져 있다. 명문 규정 실제 법조문이 있다 이 말이죠. 법조문에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전속하고 일반 중개계약 2개만 법조문에 있어요. 나머지는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 그래서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보통 중개계약, 그 다음에 영어로는 오픈 리스팅. 리스팅이라는 것은 이게 중개계약이라는 말도 있고요, 목록이라는 말도 있고, 뭐 살생부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리스트 작성한다 이런 말 하죠 우리.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픈되어 있다 리스트가, 즉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업 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뭐 여기저기 다 내놓죠. 팔아달라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오픈 리스팅이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높다. 여러 군데 내놔보니까 개업 공개사들이 서로 계약만 성사시키려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 그래서 미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중개계약이 독점 중개계약이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준다. 만약에 A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게 독점 중개계약이다. 그래서 저는 뉴스에서 이런 거 봤어요. 미국의 무슨 중개회사가, 중개법인이 전용기를 타고 2천억짜리 전원주택을 유럽에 브리핑하러 전용기 타고 갔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불가능하죠. 나한테만 내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다가 다른 데 팔아먹어버리면 끝이잖아요. 몇 억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전용기 타고 유럽까지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럼 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냐면 독점이기 때문에. 독점을 맺어버리면 무조건 그 독점을 맺은 개업 공개사한테 수수료를 지급해야 돼. 누가 거래를 했든지 간에. 그래서 무조건 수수료 받으니까 그냥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2002년도 호주 시드니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그때, 지금 우리나라 중개업소에 보면 밖에다가 뭐 매매 얼마 이런 거 많이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어요? 지금 아파트 얼마 이런 거 많이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어요? 예? 거의 안 붙여놨죠, 지금은? 많이는 안 붙여놨어요. 아직도 뭐 뉴스 보니까 조금 붙어 있던데, 대부분은 그 등록관청에서도 붙이지 말라고 하고요. 또 스스로 또 뭐 붙이지 말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별로 안 좋은 게 많다는 취지로 해서. 어쨌든 처음에 옛날에 우리 10년 전에만 해도 다 이거 붙어놨어. 매매 얼마 뭐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도 않아. 이게 뭐 옛날에 붙여놓은 거 떼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가보면 또 이거하고 전혀 다른 정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등록관청에서도 개업공개사가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값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거 붙여놓은 게. 저도 안 붙여놨거든요. 중개사무소 이거. 근데 호주에서 그때 그 호주나 뭐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데는 영연방 국가잖아요. 50개 국가가. 아직도 영연방 국가가 한 50개 국가 정도 돼요. 그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그냥 뭐 금매 이런 거 붙여놓은데 그거 가보니까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나와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있고 옆에 모니터 화면에 뭐 수영장 이런 거 내부 시설 이런 거 전부 동영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내부 구조가. 그리고 옆에 여기에 주인 이름, 전화번호, 개업 공개사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게 데이터가 다 나와. 공시지가 얼마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깜짝 놀란 걸 뭐 보고 놀랐냐면은 집 주인 전화번호 나와 있는 거 보고 놀랐어. 우리나라는 가보면 지금 건매, 로얄청, 올수리, 전망굿 이런 것만 적어놨어. 구체적으로 13층 이런 거 안 적어놨죠. 로얄청, 전망굿, 올수리, 적시입주가 이런 것만 적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안 적혀있고 뭐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충격받았어.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물어봤어요. 직접 전화해가지고 거래해버리고 개업 공개사한테 수수료 안 주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런 일 절대 없다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우리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저보고 Are you crazy? 이러더라고. 저보고 미쳤냐 하더라고. 하도 자꾸 물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걸 떼먹는 거, 우리나라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보수 떼먹는 거 생각 못하죠? 바로 압류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압류하고 이렇게 한다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비 안 주면. 그것도 뭐 중개수료 안 주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대. 그 나라 문화 자체가. 그럼 미국이나 지금 외국 회사는 가면 지금 일본만 가도 소위 빅브라더라고 해서
대형 법인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큰 매매 물건은. 그럼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전월세 중개 이런 것밖에 못한다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 가장 뭐 홍콩 같은 데 가도 가장 유능한 사람, 가장 그런 사람이 그 중개법인에 다니고 있고, 중개법인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가장 랜드마크 빌딩 가지고 가장 큰 회사들이 중개법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왜 이렇게 해도 가능하냐면 독점 중개니까 가능해요. 독점이니까 전화번호 다 공개해도 누가 전화해가지고 계약하면 무조건 수수료 줘야 돼요. 독점 맺은 사람한테.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어요, 아직. 그래서 독점 중개에 대해서 최근에는 시험에도 잘 안 나온다고. 왜냐면 우리나라 법에 명문 규정은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개업공개사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본에는 전속 전임 중개 계약, 미국에는 독점 중개, 우리나라에서는 전속 중개라고 하고 있어요. 전속 중개는 독점하고 똑같은데 다만 독점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수료와 위약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독점하고는 달리. 독점은 무조건 누가 그래 했든지 간에 이모한테 팔아먹어도 독점을 처음에 맺었으면 그 사람한테 수수료 줘야 되죠. 전속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전속이 1993년도 도입됐어요.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전속 그런 거 생기기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내가 스스로 발견한 사람하고 했다 해버리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이 아직도. 공동 중개 반대는 단독 중개. 혼자서 하면 양쪽 다 수수료 먹고요. 이게 혼자서 개업공개사 혼자서 양쪽 다 중개하면 혼자 보수 다 먹죠. 이게 단독 중개라고요. 공동 중개는 다른 개업공개사가 한 명 이상이 더 포함되어 있는 게 공동 중개예요. 시험에 나오면 공동중개, 단독중개 뭘 활성화시켜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독중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동중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돈 많이 벌려면 시험에 나오면 단독.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듣으신 거예요? 제 강의는 태어나서 처음 듣죠? 감사히 처음 오니까 프레시하고 아다라시하고 좋아요. 예, 틀렸어요. 근데 틀리기는. 예, 공동중개를 많이 틀려봐야 돼요. 틀리다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고요. 예, 공동중개 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왜냐하면 단독중개하면 한 건밖에 못해. 양쪽 다 받아. 100만 원씩이면 수수료 100만 원씩이면 양쪽에 받으면 200만 원밖에 못 받아. 한 건 하면. 근데 공동중개하면 수수료 100만 원밖에 못 받겠죠. 한쪽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나 3건, 4건 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다 내놨기 때문에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먼저 계약해버리면 수수료 한 푼도 못 받죠? 반이라도 받고 빨리 여러 건 수하는 건을 여러 건 하는 게 낫다고요. 이론적으로. 현실은 조금 요구하고는 현실은 잘 안 됩니다. 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공동중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험에 최근에 최고 많이 출제되는 형태가 공동중개예요. 인터넷 시대에,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은 공동중개. 조직화 능률의 이상적인 중개계약은 공동중개. 지금 신속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인터넷 시대잖아요. 지금 부동산도 획기적으로 한 15년, 20년 전에 비하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공동중개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팩스 보냈어. 물건 적어가지고 뭐 몇 번지에 있다 이거 팩스 보냈어요. 요즘은 다 인터넷에 그냥 바로 떠버려요. 그대로. 그러니까 속일 수도 없어요. 요즘은 만약에 그 공동중개 했는데 혼자 물건 빼돌리가지고 다 했다가는 그 요즘 CCTV 다 아파트 같은 거는 다 확보할 수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해달라면 다 해주더라고요. 뭐 그냥 제3자는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웬만하면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그 관리사무소에 가면은. 안 그러면 뭐 꼭 경찰에 뭘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럼 뭐 내가 했는데 내가 먼저 접수받고 나서 그 사람 혼자서 그 갔다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윤리위원회 이런 게 다 구성돼 있어. 지목해. 그럼 한 번 만약에 그런 게 적발되면 왕따시키고 다시는 이제 공동중개 못하게 매장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즘은 공동중개 해도 수수료 떼먹고 이런 게 거의 없다고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아직도 아파트는 없는데 뭐 단독은 CCTV도 없고 하니까 입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독 같은 건 아직도 있어요. 공동한다고 집 가르쳐주면 나중에 자기 혼자 가서 계약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요. 아직도.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단독보다는 공동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인터넷 시대에, 네트워크 시대에, 미래에 지금 외국에는 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중개보수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잖아요. 미국은 매도인한테만 받아요. 전부 공동중개니까. 그 미국이
4%에서 8% 정도 중개 수수료가 보수가 되고 우리나라는 0.9% 곱하면 양쪽 다 받으면 1.8%잖아요. 우리가 훨씬 작지만 실제 미국 같은 데는 공동중개니까 8% 받아도 양쪽이 나누면 4%고요. 거기다가 또 에스크로우비가 나가거든요. 권은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수수료가 올라가겠죠. 왜? 미국하고 FTA가 비준돼가지고 실현되면 미국하고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영세한 개인 개업 공개사들한테는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수수료가 올라가면? 불리합니다. 이제 전부 중개법인, 대형 법인으로 다 몰려가게 된다고요. 순가중개라는 건 뭐냐면, 이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순가중개라는 것은, 의뢰인이 의뢰 가격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 초과 부분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순가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입금가 10억, 인정작업,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죠?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으면 다 먹어라. 이렇게 말 많이 해요. 근데 그게 10억이 적정 가격이면 괜찮은데 8억밖에 안 하는 걸 10억만 받아달라 이렇게 하면 팔기 힘들겠죠? 그 적정 가격으로 접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거 하려면은. 아직도 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텔 같은 거 이런 거는 순가중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에 있는 땅 한번 보러 왔다 갔다 하면은 강원도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비용이 한 50만 든다 하루에. 기름값, 밥 먹고 기회비용, 다른 거 아무 일 못하고 거기만 있었으면 기회비용까지 한 50만 원 들죠? 10번 간다고 계약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10번 가가지고 계약됐는데 수수료 300만 원 밖에 안 나와요. 하루에 50만 원씩 써가지고 500만 원 썼는데 손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순가중개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컨설팅 약정을 맺으면 돼. 컨설팅 계약을. 컨설팅 계약 맺고 실제 컨설팅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해 두면 처벌 안 받는다고 봐야 돼요. 컨설팅이라는 게 뭐예요? 타당성 분석하는 게 컨설팅이죠. 세무 컨설팅, 뭐 수익률 컨설팅 이런 거 다 컨설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가지 했는데 순가, 정액, 이런 것도 시험에 한 번 출제됐어요. 정률 중개. 순가 중개는 좀 전에 말했고 정액 중개는 뭐예요? 한 건 하면 뭐 50만 원, 100만 원 딱 액수를 정해가 주는 게 정액 중개고요. 우리나라는 정률 중개죠. 0.9%, 0.5% 일정한 퍼센트를 주잖아요. 굳이 따지면 정률 중개입니다. 그래 수수료 지급 방식에 의해서 분류하는 게 이 3가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숫자에 따라 분류하는 게 공동중개, 단독중개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에 따라 분류하는 게 일반, 독점, 전속중개입니다. 따라서 전속중개이면서 일반중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속중개이면서 공동중개일 수 있고 전속중개이면서 단독중개일 수도 있습니다. 전속중개이면서도 순가중개일 수도 있고 정액중개일 수도 있고 정률중개일 수도 있어요. 시험에 거의 7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85페이지 조사 확인하겠습니다.